1달러당 140엔 정도 가면은 1인당 GDP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뒤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50엔, 160엔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뒤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1인당 개인의 생활 수준은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한국이 훨씬 나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경제로 보는 한중일 진행을 맡은 박종훈입니다. 먼저 이명찬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정치경제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 한중일의 GDP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게 바뀌면서 진짜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 한중일 3국에 정말 쏠려 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지만 그동안 지내왔던 일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니 이게 일본이 혼자서 딱 앞서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아니 똑같이 전쟁 고통받았는데 중국이 가장 낮았고요. 일본은 이때부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상황 3배였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전후에 이렇게 빠르게 좀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이 자금이 막 하늘에서 달러가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일본에는 다 고루고루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50년대 초에 달러가 하늘에 쏟아졌죠. 그 다음에 일본의 기술력은 뭐냐?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치를 정도로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랬을 정도로 이 중공업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50년대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냉전이 완전히 격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이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냉전 시대에는 완전히 아군으로 만들어서 대륙을 봉쇄하는 하나의 불침 항모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은 일본이 빨리 크기를 바랬던 거예요. 빨리 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시장을 마음껏 오픈시켜줬어요. 일본은 기술력이 있었는데다가 거기다 시장까지 마음껏 오픈시켜주는데 그 당시 경쟁 상대가 있었나요? 주변에는 없었죠. 아무도 없었잖아요. 유럽도 완전히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돼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미국이 마샬 플랜으로 자금을 대주면서 겨우 그때 일어서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혼자 땅 짚고 헤엄쳤다고요. 그러니까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드라마 삼체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문화대혁명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니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지금처럼 발전할 수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1960년대 이럴 때 보면 완전히 헤맸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통계도 없었어요. 사실은 중국이 경제 통계 낸 거가 문화대혁명 끝나고 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도대체 추정을 할 뿐이었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중국이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1937년부터 45년까지 중일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45년부터 49년까지 국공내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49년에 동아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잖아요. 이때 경제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7년 이전이 더 잘 살았던 거예요.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기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따라간 게 스탈린 모델입니다. 소비에트 모델이라는 거. 소비에트 모델이라는 거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계획경제 컨트롤 하에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중공업에 계속 투자해서 발전시키는 모델이란 말이죠. 근데 말씀하셨지만 자본, 기술, 인력 중에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당시 자본은 소련의 원조, 사실 그 당시 한 3억 달러 정도 원조를 해줬고 기술은 없잖아요. 인력.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은 소련한테 기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인력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은 있는데 이 인력은 그야말로 인해전술 인력이죠. 그 인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훈련되고 소양 있는 인력이 제대로 된 노동력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노동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49년에
국가를 수립하고 갑자기 사회주의를 하려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52년까지 1차 경제 조정기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 개혁도 하고 사상 교화 운동도 하고 5대 운동이라는 걸 일으켜서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1953년에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소련과 저 이념 분쟁이 생깁니다. 이념 분쟁이 생겨서 소련이 떠나가죠. 마오쩌둥은 갈 사람 가라.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가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대약진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은 농업국가입니다. 80%가 농민이고 공업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업국을 어떻게 공업으로 변신시킬까를 고민을 하면서 대약진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공농업 병진이에요. 공농업 동시발전 이거를 했는데 이게 3년 재해입니다. 대가뭄, 대홍수, 대가뭄. 근데 자기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진 않아요. 이 재해 기간으로 인해서 또 61년부터 2차 조정기를 맞고 그러고 나서 잘 아시는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때부터 있었어요. 유속이라는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당내에서 마오쩌둥 당신만 믿으면 중국이 잘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대약진 운동 실패하고 나서 모택동은 2선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1선을 차지한 게 유속이라는 사람인데 리오샤오치. 이 유속이 오른팔이 덩 샤오핑이었어요. 덩 샤오핑이 그때 개방은 못하고 개혁, 농촌 개혁 정책을 합니다.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회주의냐?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래 문화대혁명은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중국을 암흑기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뭐 이렇게 문화대혁명이 왜 암흑기냐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무슨 정치투쟁이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66학번부터 76학번까지 없어요. 대학을 폐쇄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그래서 이제 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해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 사후에 이걸 중국을 어떻게 이거를 발전을 시킬 거냐. 그럼 당내에서 이 양반은 어떻게 다시 추대가 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유속이 덩 샤오핑이 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물론 이제 등용은 주울레가 등용을 시켰어요. 삼전사기 오뚝이라고 그러거든요. 덩 샤오핑을. 제주는 비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덩 샤오핑이 올라오고 나서는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이게 개혁만 하면 안 되고 개방도 해야겠다. 개방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미국이 짜놓은 국제 분업 시스템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면서 개방을 한 게 78년이고 79년 1월 1일에 미중이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덩 샤오핑이 카터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소위 미중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가지고 미국이 보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발전하면 서방 메커니즘을 따를 줄 알았는데 안 따르고 자기 스타일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생긴 건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일본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근데 일본을 저렇게 키워줬더니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보면은. 그 옛날에 군국주의 진짜 험악한 나라였던 나라를 미국이 개혁 개방해주고 시장도 오픈해주고 키워주니까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중국도 그러겠지 하고 당연히 그렇게 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제조업의 능력 그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덩 샤오핑이 개방을 하면서 해외 자본을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원료와 시장을 바깥에다 두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가공 조립 형태로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거를 그것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잘 아시는 4대 경제 특구를 지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점, 선, 면 이러잖아요. 우선 몇 군데 점 찍어서 하다가 연해 개방도시 14개를 쭉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개방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방위 개방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워낙 이런 좋은 예가 아니지만 우리 반이 50명인데 50등 하던 애가 한 40등 가는 거는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치고 간 거죠. 그래서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30년간 무려 9% 후반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0년대만 해도 처절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1965년 가면서 일본이 갑자기 팍 더 치고 나오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 64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을 치르면서 완전히 이제 선진국의 고속도로 진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요 도쿄 올림픽 했죠. 네. 그때 이제 개발도상국 국도로 이제 빠져나온다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올림픽이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 만들었군요. 선진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고 거기에서 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 몇 년 전이죠. 그때 완전히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었죠. 이 도상국으로 빠져나오는 국도를 이제 타고 이제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도쿄 올림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우리가 65년도 한일 정권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힘의 그 크기를 보니까 외교력까지 합하면은 내가 볼 때 한 1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내가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중앙일보에 그렇게 기사를 하나 썼는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일본의 외교력은 한국의 한 100배가 됐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한일 관계가 거의 대등해진 수준으로 가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60년대는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짚고 넘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럼 이제 1980년으로 좀 시대를 좀 바꿔서요. 이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진짜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였던 게 1980년까지인 것 같아요. 자, 일본이 이렇게 혼자서 치고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본은 그 뒤로 계속해서 운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게요. 아까 중국이 78년도 계획 개방했죠. 그 다음에 한국도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79년도 시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한국도 완전한 자본주의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중국도 완전한 자본주의를 보기 어려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 어떤 얘기 하냐면 학자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일본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컸다. 주변 국가들이 다 내전 내부 문제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일본만 유독 홀로 그러니까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없었던 거죠. 1980년대까지는 일본은 거의 혼자서 이 마음대로 뛰어나가죠. 땅 짓고 헤엄친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혼자 독주를 완전히 한 거죠. 거기다가 80년대 하면은 85년 플라자 합의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플라자 합의 때 갑자기 뻥튀기가 된 거예요. 국가 전체 GDP가 전체 2년 만에 배로 뛰었으니까 사실은 우리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품은 뭡니까?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바늘 찌르면 뻥 터지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얘기는 이 거품 위에 이 모습만 보고 일본이 대단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터뜨리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진짜 터지고 나서는 완전히 꼬라박잖아요. 1985년대 그 버블이 만들어진 걸 89년에 터뜨린 순간부터 그때부터 일본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89년 이전의 일본을 자꾸만 우리가 떠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이 주변에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 전혀 제대로 된 역할을 기능을 못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일본 홀로 커오다가 플라자 합의란까지 겹치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커 보였던 거죠. 실제로 내용보다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중국은 개혁 개방하면서 덩샤오핑이 막 밀고 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주계장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가 오픈을 했잖아요. 원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잘 나가던 국가였습니다. 잘난 조상을 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팩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의 시대가 GDP 25% 이렇게 얘기하는데 송나라 때나 이런데 청나라도 마찬가지지만 GDP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 GDP 30%를 혼자 생산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실질적인 생산력을 갖고 있었죠. 다만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공업이라는 게 유럽과 특히 미국의 산업혁명 여기에 따라서 기술이 개발되고 노동집약 산업이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의 노동집약 산업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미국은 자본집약, 기술집약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오는 과정인데 중국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한국이 그 다음에 넘겨줄 데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로 가고 우리는 또 중남미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런 데도 우리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79년에 그 문을 딱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한국은 그러면 왜 저렇게 우리도 2169달러 저렇게까지 갔느냐? 중국이 사실 가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경쟁을 안 하니까 GDP가
그러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섰으면 우리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92년에 수교를 하잖아요. 80년대 중국은 가히 전성시대입니다. 중국이 뭐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 블랙홀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아무나 다 가서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고 싶은데 우리는 수교를 안 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수교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 중국은 79년부터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하면서 사실은 이 소위 노동집약, 기술집약, 자본집약 이런 어떤 흐름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기러기 모델이라는 게 원래 일본이 앞서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공급망 체계 자체가 조각조각 나면서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일본이 선도하면서 우리는 일본 따라잡자 캐치업 전략을 선택을 했었고, 뭐 일단 가까이 가봐야 되니까 타도 일본을 외치면서 이제 시작하는 뭐 이제 그런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국이 세계 자금의 블랙홀이 된 건 WTO 가입인 한 2000년대부터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개방하자마자 엄청난 자본들이 몰려들었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못 믿었죠. 저게 저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국유화 조치하는 거 아닌가. 근데 덩샤오핑이 고명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구를 만든 거예요. 경제 특구는 경제적으로 특별구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지역에서는 경제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성향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 투자해서 돈을 벌면 과실송금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특별구역이에요. 특별구역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죠. 그 특별구역에 와서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호협정 이런 것도 맺어준다고 그러니까 그 특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 건데, 덩샤오핑도 굉장히 겁이 났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4개 경제 특구라는 데가 사실은 그저 뭐 사실 상해 천진에다가 뚫을 만들면 훨씬 잘 됐을 텐데 사실 정치적 부담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을 배후로 하는 심천,深圳이라고 그러는데, 대만을 배후로 하는 푸지엔 그에 있는 산토라는 지역, 그 다음에 저 뭐 마카오 그 배후로 하는 주해, 이제 이런 식으로 배후 도시를 연결해서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갔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중국이 거대 노동력을 공급을 하면서 뭔가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때부터 별명이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수교를 92년에 해서 그런데 이미 80년대부터 그게 꾸준하게 중국에서는 태동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버블이 우리가 1989년에 증시 버블이 꺼졌고 91년에 부동산 버블이 꺼졌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1인당 GDP를 보면요, 일본에서 1996년까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버블은 89년에서 91년 사이에 꺼졌다는데 왜 1인당 GDP는 96년까지도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버블이 진짜 꺼진 게 일본 사람들한테 소득에선 별로 타격이 없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잔상이겠죠. 97년도 개요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일본의 그 대단함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약간의 어떤 게 있냐니까 97년, 98년, 99년쯤 가니까 그전에는 유학생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호텔에서 강연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런 것들이 잦았어요. 98년, 9년쯤 가니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99년쯤 가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방금 97년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까지는 부자 망해도 3년간 다 내지는 트럭이 가다가 멈춘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콱 잡아도 쫙 밀리잖아요. 부자 망해도 6년은 갔네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뭐 말하자면 그런 건데 후광이 남아있던 거지 그 자체가 이제 꺼진다고 갑자기 팍 꺼지나요? 네, 그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아니 96년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일본이 38,000달러였는데 이게 순식간에 97년에는 32,000달러로 줄어듭니다. 아니 그래도 부자 망해서 한 5, 6년 더 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96년,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이때는 진짜로 일본의 1인당 GDP가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같은 것들이 계속 TV에 보고 있으면은 어느 지역에서 엄청나게 그 소위 말 리조트라든가 호텔을 짓다가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거 비추면서 이게 지금 80%인데 거의 다 됐는데 그걸 마무리 못하고 달아났다. 그런 것들이 매일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자산으로 그게 잡힐까요? 잡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서 아마 그게 그런 것들이 계산이 잡히면서 계속 떨어진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정확하게 원인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하여튼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일본이. 그래서 저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다가 좀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13,000달러 96년만 해도 1인당 GDP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8,715달러 우리나라가 이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이게 중국한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책을 바꿨다고. 사실은 중국은 워낙 바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800불, 보통 이제 1000불, 2000불, 4000불 이렇게 3단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2000년 되면 1000불 만들고 2020년 돼서 4000불 만들어서 뭐 중진국 이런 데 들어가 그 당시 환율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나가다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IMF라는 위기를 맞았고 그거는 사실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중국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외화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그 당시에 잘못하면 중국이 헤어나올 수 없이 완전히 엎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가 나서서 이런 방어를 하는 것이 미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 형성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주롱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켜준 거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게 뭐 한국 때문에 막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습해오는 특히 동아시아권에 엄습해오는 외환 위기를 중국이 자기네 말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희생하면서 희생이요? 막느라고. 네. 그래서 진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중국이 완전히 약진을 하거든요. 어쨌든 와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거의 10배 된 것 같은데 중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여기서 나온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제조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공 외부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시장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지 못했었던 기술이나 쓰지 못했었던 자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 과학기술이 없는데 히토류가 많이 묻혀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쓰지를 못하는데. 경제 정책과 이게 맞물려 가면서 뜨는데 핵심은 이제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WTO라는 거는 사실은 중화민국이라는 그러니까 중국은 망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대만은 자기네가 중화민국에게 법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ITO, WTO의 전신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거를 원래 전후에 만들었었어요. 여러 나라가 유엔에서 만들고 그 중에 그런데 공동으로 이걸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전후에 국가별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6번째 장이 가트입니다.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요 가트 체제를 계속 쓴 거죠. 중화민국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래서 1986년부터 가트 체제의 복귀를 계속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방 주도로 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중국이 여기 들어오면 쟤네는 늘 환율을 조작하는 것 같고 국제 규칙을 안 지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죠. 미루다가 가트 체제를 바꾼 게 1995년에 시작한 게 바로 WTO 체제입니다. 근데 WTO 체제를 중국을 빼고 가려고 했더니 이미 그 당시에 중국의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2.9%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공장이잖아요. 저거를 빼고 가는 건 도저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WTO에 받아주려고 하는데 중국은 개도국으로 들어가겠다. 아니다. 니네가 무슨 개도국이냐. 경제 규모가 있는데. 그렇다고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 2001년도에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들어가서 2016년에 15년 평가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무역 환경이 바뀐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그 소위 제조업 생산의 40%가 치고 나가고 이러니까 아무도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경제 실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2012년에 시진핑 체제가 올라오면서 그 부통령 때, 그해 2월입니다. 저 부주석 때 오바마 당선한 오바마를 만나러 가죠. LA에 가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를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 신형 대국. 그러니까 이전에 미소 이거는 싸우는 대국이고 우리는 협력하는 대국 관계를 맺자.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죠.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다 품을 만큼 넓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서도 다툼이 시작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고 2015년 요때만 해도 이제 여기가 돈이 생겼잖아요. 저위 중진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쟤네가 강력한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미 이때도 전 세계 그 명품 사용률은 특정 명품은 계속 1위를 하고 있었어요. 2010년도 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구매력 파워도 있는 거죠. 물론 빈부격차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세계적 경제 실체로 각인이 되는 거고 이 201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죠. 일본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일본한테도 사실 이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불황 20년이다. 장기 불황 20년, 25년인 것 같긴 하지만 이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가 태동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 아닐까요? 2015년도 일본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뭐 어쨌든 경제가 쪼그라드는 줄 알았는데 뭐 1인당 GDP는 뭐 거의 비슷하게 예전에 1인당 GDP가 거의 비슷한 게 96년하고 2015년하고 1인당 GDP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게 이 불황을 탈출을 못하니까 어쨌든 그 아베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달러당 300엔이 되면은 토요타 자동차가 3분의 1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게 최근에 밝혀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럼 뭐냐?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사실은 아베파가 다수 점하잖아요. 이제 자민당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베파들이 이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 말 아베노믹스를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총리가 그 힘에 꼼짝을 못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015년은 일본에 있어서는 이제 제2의 경제대국이 중국한테 밀리면서 3위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때 또 센카쿠 제도 갸오이다오 이걸 그때 일본이 국유화를 해버렸어요. 국유화를 하니까 중국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엄청났죠. 근데 아까 동아시아 위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여러 정책을 바꾼 거에 비해서 진짜로 중국이 완전히 정책을 바꾼 해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위기를 보면서 중국이 모든 대외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다 바꾼 해가 2008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내부적으로 바꾼 것도 있고 2008년 4월 20일에 영국 런던에서 금융 업무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소위 중앙은행 수장들, 재무장관들이 다 모이는 거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왔었고 중국에서는 호진타오가 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오바마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앞으로 미중 양국이 전 세계의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가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G2 시대의 개막이 그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2010년에 넘어섰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일본을 했다는 거를 뭐 2015년 이렇게 보는데 2008년도에 국제적인 경제 실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중국이 이제 좀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소위 잘하시는 실질적인 전랑 외교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게 2010년, 11년 그 히토리오 논쟁, 이제 분쟁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도 중국이 전혀 물러나려고 그러지를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그때 원자바오가 총리인데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당신들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금융 충격을 안 받았고 엄청난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까 저 유럽, 특히 남유럽 국가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오고 나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해줘라 라고 많은 국가들이 얘기했는데 원자바오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규모로는 엄청 크지만 나누기 10매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약간 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해달라는 논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뭔가 지금하고 좀 반대 현상이 좀 일어났어요. 다르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진핑은 그걸 더 치고 나가는 거고 그때만 해도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몸을 좀 사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도광량에 말씀하셨지만 땡샤오핑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사실은 저 10몇 억의 인구를 데리고 저렇게 7, 8천 불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거거든요. 석유 나오고 이런 나라들도 2,000불, 3,000불을 못 벗어나고 북한 1,000불도 안 되는데 2천만 명 데리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잘 계산된 공산당의 정책 전환이 주요했다.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인 질서 이런 것들도 이제 소위 세계화라는 그 2000년대 이후에 그 열풍이 불면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세계화 조류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네 거를 이렇게 강조한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갔었죠. 근데 이제 2016년에 16년, 17년 트럼프 이때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중국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된 거고 중국은 그걸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내가 지금이 미국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다. 이러고 이제 싸우게 되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왜냐하면 궁금한 게 아베노믹스 이전에 1인당 GDP가 38,000달러인데 올해 예측치가 33,000달러대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하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하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24년에 만들었는데 이거 아베노믹스 과연 성공으로 봐야 되는지 실패로 봐야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초기에는 성공으로 보는 듯 했었어요. 지금은 성공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사실은 지금 보세요. 1인당 GDP 벌써 뒤집혔다는 얘기가 뭐 나오긴 하는데 GNI는 뒤집혔다. GNI 뒤집혔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노구치 유키오라는 뭐 일본의 스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1달러당 140엔 정도 가면은 1인당 GDP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뒤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50엔, 160엔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뒤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 이미 이게 워낙 그게 들쑥날쑥이 좀 심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미 바뀌었다고 보고 내가 볼 때는요 1인당 개인의 생활 수준은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한국이 훨씬 나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그래프라든가 수치를 보면은 30년 동안요 일본은 그냥 좀비처럼 누워만 있었어요 계속. 근데 한국은 그 당시 그때부터 30년 동안이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하죠. 중국은 연평균 9.5% 이상을 성장을 했습니다.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10분의 1 정도였다가 일본은 그대로 있는데 중국은 40배로 성장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저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1960년부터 봤지만 이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줄었죠. 한국이 이제 위로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유학할 때요 일본을 30년 만에 따라잡겠다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들을 때 꿈도 깨지 마라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도대체 일본은 그럼 뭐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일본은 하나도 성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베노믹스도 결국은 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정말 힘들겠군요.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수출이 조금 잘 된 거죠. 왜냐면 대기업들이 이제 엔저가 되니까 조금 이제 숨통이 트였던 건데 그거만큼 일반 자산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엔저로 계속 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이 지금 뭐 거의 성장을 안 했는데 사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구치 선생 같은 경우는 한국은 기술 개발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그 경쟁력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엔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개선을 안 하더라도 혁신을 안 하더라도 경쟁력이 좀 생기잖아. 그게 안주했다는 거예요. 노래가 안 해도 되도록. 이 금융정책이 아베노믹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씨앗을 잘라내버렸다 오히려. 이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보면은 아베노믹스는 완전 실패라고 봐야겠죠. 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996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중국의 거의 20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3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이 거센 성장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시진핑도 이 얘기를 자기네가 자칫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딱 지금 토입이잖아요. 그동안에 인구 보너스라든지 해외에서의 그 투자를 우리가 보통 뭐 조방식 투자, 뭐 경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많이 넣어서 많이 받는 효율보다는 이런 것들로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왔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 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성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진핑은 이제 투기디데스 함정까지 이제 후발 강대국이 선발 강대국하고 싸운다. 선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일전을 불사해야 된다. 이제 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국내 정치도 또 움직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과 같은 패턴, 지금까지 중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흐름들과 지금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155개국이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 외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이 스스로 살리지 못하면 그 중국의 발전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런 국가들과 호흡해서 갈 건지를 생각을 이제 중국도 심각하게 해야 된다. 과거와 같이 물량 공세로 많은 투입을 통해서 산출을 받아내는 이 방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공급망 재편이 좋든 싫든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미국이 하든 누가 하든. 그리고 분절화 현상이 나타나고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옛날같이 이렇게 통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면 지금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계속 다른 나라와 경쟁 내지는 다른 나라를 포섭해서 끌고 가려는 패턴을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어쨌든 공산당원이 1억 명 가깝고,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당이 먼저 있었고, 그 당이 국민당한테 이겨서 만든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이게 당이 우선인데, 이게 당의 집단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거야 뭐 공산당이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유연한 사회주의로 왔었는데 이게 모택동식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대중 투자 의지도 삭감시키고 이미 있는데도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미국과 계속 갈등을 하면서 사실 많은 국가들이 곤란해졌잖아요. 그게 꼭 중국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지금의 이 메커니즘, 미국이 깔아놓은 판이잖아요. 미국의 금융체제, 미국의 시스템을 다 쓰는 이 판에서 이 대결 구도가 가면 과연 어느 누가 중국의 편을 서서 이거를 타파하려고 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월드뱅크, IMF 이거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스탠다드를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글로벌 스탠다드, 사실은 미국 스탠다드일 수도 있지만 이거에 버금가는 거를 만들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거와 궤도를 같이 하는 흐름을 가지 않으면 중국이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경제로 보는 한중일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치고 나가면서 1인당 GDP 계속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 과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호감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 져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 한일 역전, 내가 이제 한일 역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게 일본이 89년도에 보면은 시가총액이 1위에서 20위까지 보면 14개가 일본 기업들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나 뭐 보면은 50위까지도 토요타 하나 외에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일본 기업이. 그럼 거기에 1위에서부터 20위까지 어느 기업들이 주로 들어있냐? 미국의 IT 관련, 인터넷 관련,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 다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그게 뭐냐니까, 아날로그의 생산력과 디지털의 생산력은 아주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아날로그는 사실 10%만 정산이 돼도 엄청난 성과라고 보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어떻습니까? 뭐 2배, 10배, 100배, 10,000배도 산출하잖아요. 엔비디아 한번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일본의 소부장
그 기업 가지고 저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소부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장에. 부가가치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디지털 면에서는 세계 유수한 선진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생산성에서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수법하고 디지털적인 수법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한국은 이 디지털을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짜내서 거기서 뭔가 하나 제품이 나오면 그게 10,000배도 되고 100,000배도 될 수 있는 폭발력이 가지고 있다. 그게 한류 아닙니까? 한류를 보면은 그 확장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한국인데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앞으로 더 쭉쭉 뻗어나갈 일은 요 지금까지 그래프로 보면 알아요. 일본은 이렇게 건데 한국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국이 갑자기 꺾일 이유는 없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일도 없고. 중국이 어떠냐 이제 이 문제인데 중국은 사실 뭐 일부 품목이라든가 기술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런 거 뭐 앞서간다 그러지만 중국도 계속 아까 2나노 뭐 1.7나노 이런 거를 못 하는 거지 범용 반도체는 어쨌든 다 똑같이 생산을 하고 AI 반도체도 만들었다고 어쨌든 예, 나왔더라고요. 나오고 진짜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많은 투자와 시간이 가면 어느 순간에는 0나노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가야죠. 양자 컴퓨터라든가 얼마 전에 뭐 달에 그 또 뒷면 착륙시키고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의 추격이 추격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걔네들은 초월 전략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캐치업하는 거는 하지만 저 분야는 우리가 뛰어넘어가야겠다. 그럼 뭐 너나 나나 비슷하지 않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흥 7대 전략 산업으로 이미 2010년도에 내세웠고 우리가 좀 더 골치가 좀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데 근데 이제 사실 경쟁이라는 거는 산업 내에도 있고 산업 간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 간의 경쟁은 예전부터 해온 거고 산업 내 무역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중 수출의 80%가 다 중간재인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것도 많고 대체 수요를 개발한 것도 많고 이래서 이제 옛날같이 우리 걸 안 사간다. 그럼 이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 그 다음 거를 가다 보면 우리 중고급 기술력이 들어간 중간재가 또 필요한 데가 있어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IT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로 고급 중간재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죠.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중국이 어느 순간 좀 다른 분야가 물론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로 해오고 있고 시진핑은 그거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시진핑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과기 사회주의.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거고 저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를 하는 것이 중국과 같이 가는 길이지 이게 뭐 우리가 좀 약해지거나 그러면 또 갑질하려고 들 거고 이럴 거란 말이죠. 자, 이 경제로 보는 한중이 그냥 세 나라의 GDP를 1960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따라왔을 뿐인데 두 분의 인사이트 덕분에 한중일의 역사를 한눈에 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나오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